감독님 그 전작이 이 홈리스예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꽤 많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워낙 그 빠르게 차기작을 만드셔서 감독님 굉장히 이 생산성이 좋은 그리고 부지런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세 글자 제목 영화만 계속 만드시기로 결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독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홈리스에 이어 운 좋게 물비늘까지 연출하게 된 임승현입니다. 네, 세 글자 제목 얘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세 글자는 우연히 그렇게 됐고 앞으로는 몇 글자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세 글자를 하니까 다른 곳에서 물비늘 연출한 임승현입니다 해야 되는데 홈리스를 연출한 임승현입니다를 해버려서 네.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뭐 실수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정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자연 배우님, 그 영화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상이 좋지 않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근데 오늘 뵈니까 정말 오늘은 너무 화사하게 웃어주셔가지고 진짜 배우는 연기를 진짜 귀신같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뵙고 나서 더 깊게 하게 됐습니다. 홍대 인디스페이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오신 거죠?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예분 역을 맡은 김자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디스페이스에서 오신 소감을 제가 언제죠? 올해 언제인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단편 영화 3편 여기서 한번 상영한 적이 있어요. 네. 나띵 버 필름에서 이제 주관해가지고 또 이제 그때 한번 와가지고 영화 보고 그러니까 뭐 간략하게 지구했던 네. 이 공간은 그리고 홍대라는 공간은 주로 이제 이렇게 상영이 있을 때 그렇죠. 보통 놀러는 잘 안 나오시나요? 여긴 너무 복잡해서 네. 여기에 오기엔 너무 제가 나이가 많죠.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아닌 것 같아요.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는. 네, 그러면은 뭐 여기에 오기에 나이가 맞는지 홍예서 배우님 또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비늘에서 지은 역을 맡은 홍예서라고 합니다. 저는 인디스페이스가 처음이고요. 홍대는 작년에 입시를 하면서 자주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물비늘로 관객분들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더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일단 진짜 이 관객분들과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감독이 어떤지 정체성에 대해서 연속으로 작품을 계속 보여주고 계셔서 지금 극장에서 개봉하는 기분이 또 남다를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좀 기분인지 개봉한 지 이렇게 이제 막 3일 된 거잖아요. 일단은 다음 영화를 찍을 수 있을지도 사실 되게 미지수기는 한데 이렇게 되게 운 좋게 촬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많은 팀들의 어떠한 노고 덕분에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됐는데 항상 뭔가 신기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포스터가 극장에 걸려 있고 그리고 관객분들이 오셔서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기쁨입니다. 저는 이제 그 홈리스를 보면서는 굉장히 어쨌든 이 인물들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회 안에서 청년들이 그리고 이제 그 독거노인이 살아가기 힘든 그 거대한 문제까지 짚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약간 결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인물에게 오롯이 집중을 해서 오히려 구조로 가는 것보다는 내면으로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탐구의 영역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을 하셨을까? 아마 이제 이게 너무 리얼리티에 충실한 영화이기 때문에 분명 감독님의 어떤 이야기들이 녹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이야기에 착수하신 이유 그리고 어떤 거에서 좀 영감을 받으셨는지. 홈리스도 이제 제가 대학원 졸업 작품으로 찍은 영화인데 홈리스라는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이 물비늘이라는 시나리오를 먼저 썼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목은 정선이라는 제목이었고 현재는 굉장히 결이 많이 다른 그런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당시에 관심이 있었던 게 일종의 어떤 죄의식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그걸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어린 시절에 물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를 이제 보트에 태웠던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그 여름을 굉장히 죄책감과 죄의식에 이제 빠지셔서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때 기억이 되게 강하게 남아 있었고 제가 이제 뭔가를 시나리오를 쓸 때는 항상 저의 어떤 기억을 이렇게 살짝 끄집어서 이렇게 영화에 녹이는 편인데 그 기억이 많이 지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주제 의식과 제 어린 시절의 어떠한 그 사건들이 이렇게 엮여서 이렇게까지 집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의 관한 이야기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심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죽은 수정을 둘러싸고 많은 인물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 주변에는.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이었을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고 어떤 다른 옵션들이 있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들 절대 사실 정말 만나고 싶지 않거나 어떻게 보면은 서로 피할 것 같은 그래서 그 눈빛이 부딪히는데 정말 서늘하게 이들의 감정을 보기가 두려워지는 그 인물을 마주하게 했던 거에서 그 캐릭터가 나오기까지 좀 어떤 과정들이 있으셨는지. 원래 이제 초고 버전에서는 현경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예분이 그 상견례장에서 이렇게 막 소위 말하는 깽판을 치는 장면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오김 역시도 조금의 그 시간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각색을 하면서 뭔가 두 사람한테 더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현경은 이제 후반부에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일종의 애도의 방식을 그러니까 이 슬픔을 극복하는 방식이 이 세 인물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각색을 했고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이제 예분과 지훈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그런 결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는 지점들이 있겠지만 일단 그 캐릭터를 지금 만들어서 사실은 이 배우들을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건져냈다? 그러니까 정말 만망대 배우의 어떤 그 많은 배우들 중에서도 이 배우들이 가진 역량을 이렇게까지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배우님은 사실 제가 늘 그 고모로 한국 영화계 독립 영화계 고모잖아요. 그러니까 고모인데 늘 좀 약간 이제 조금만 이제 뭐라고 해도 바로 이제 욕할 것 같은 그런 고모님을 연기를 하다가 이번에 어쨌든 이제 욕도 하시긴 하시지만 할머니 역할로 그리고 완전히 확장된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이 역할을 하시게 됐어요. 좀 남다른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제가 단편 영화를 시작하면서 이제 뭐 거기서 뭐 조연 역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물비늘은 제가 첫 장편의 주연 타이틀 롤이라는 거가 이제 좋았고 박수를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역사적인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할머니 역이라는 그거가 그쵸 뭐 이제 뭐 제가 옛날 좀 할머니죠. 옛날로 따지면 네, 네. 그죠. 뭐 결혼해서 딸이 아이를 낳은 네, 손녀를 볼 그런 나이니까 그거 당연히 뭐 그런 역할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네.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역할이 처음에 받았을 때 좀 녹록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강하다.
또 뭐 어쨌든 이제 그 염습사라는 직업과 그리고 이제 알코올리즘을 이제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중첩된 어떤 그 캐릭터라서 아 이거 과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소화를 잘 이렇게 리얼하게 내가 표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일단에는 좀 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저는 드는데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네. 네, 뭐 관객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조금 이따 또 들어보기로 하고 그 정혜아 배우님이 좀 할머니에 대한 힌트는 좀 주셨나요? 아니요, 그냥 각자 도생을 해야지 물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각자 이제 알아서 그냥 캐릭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그 본격적으로 주연 역할을 맡아서 배우님의 연기를 조금 더 확장되어서 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 영화가 또 가진 수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께 한번 이제 그 많은 배우들 중에서 김자은 배우님께 좀 주목을 하시고 같이 작업하게 되신 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영 선배님은 제가 이제 단편 영화를 정말 많이 보고 영화제 가서 항상 모든 섹션에 있는 단편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자영 선배님 연기를 보면은 이제 배우 김자영이 아니고 그냥 그 캐릭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항상 팬심이 있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청춘가부라는 엄청 또 좋은 단편 영화 있는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또 귀엽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작품도 그렇고 그리고 제목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까야라는 일본에서 촬영하신 그 이제 네네. 영화 단편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인 그 이제 한 중학생 손녀와 이제 이렇게 같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 할머니께 할머니 역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 이제 어떤 믿음이 생겼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프로포즈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홍예서 배우님께도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 김자은 배우님 너무 이제 대선배시기도 하고 경험도 많으시고 많은 작품들을 하셨는데 같이 연기하게 된 소감을 좀 어떠셨는지. 저는 이 물비늘이라는 작품 전에는 이렇게 큰 대선배님 선생님들과 연기할 수 있었던 경험이 없었었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일단 너무 영광이었죠.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고 연기를 같이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많은 걸 좀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서 촬영하는 내내 무언가를 계속 배워나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배움에 있어서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현장이 너무 좋았고 이제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바로 이제 슛이 들어가면 바로 예분처럼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지윤으로서 몰입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앞에서 뭔가 이끌어 주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서 저도 모르게 많이 의지도 했었던 것 같고 이제 선생님 연기하시고 계실 때 감독님 옆에 붙어서 모니터링도 하면서 이제 제가 미래에 어떻게 연기를 하게 될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하게 되고 앞으로의 연기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라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컷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도 예분처럼 이렇게 약간 차갑게 이렇게 온도를 계속 좀 유지를 하시던가요? 완전히 그 캐릭터에서 벗어나 계시진 않으셨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선생님과 같이 했었을 때도 선생님께서는 이제 슛 들어가지 않아 있을 때도 뭔가 그런 예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연기하기에도 조금 편안하고 그 방향이 훨씬 좋다고 말씀하셨어서 그렇게 계셨던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슛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분은 아니니까 좀 살갑게 대해주시고 잘 웃어주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이제 두 캐릭터의 그 완전 이제 그 거의 적대적일지만큼 그 팽팽한 긴장감이 이 영화를 거의 그 끝까지 끌고 나가는 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김재원 배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노련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든지 이렇게 다 핸들링할 수 있을 것 같은 배우의 연기를 끄집어냈다면 감독님 캐스팅 하실 때도 약간 이제 그 상대는 좀 풋풋하고 신선하고 그런 면들 이런 것들 이제 홈리스에서 이제 그 배우들을 발굴한 것처럼 그런 캐스팅이 좀 필요하기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 물비늘로 홍예서 배우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영화의 도구를 또 발견했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의 뿌듯함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제가 한 아역 배우님들을 한 200여 명 정도의 프로필을 받아서 이렇게 리스트업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이미지에 맞는 분들을 선택해서 1차 오디션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2, 3일에 걸쳐서 아역분들 만나 뵀는데 그때 거의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 수음번이 이제 홍예서 배우였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홍예서 배우님은 이제 극중 나이는 16살인데 이제 18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많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네. 만나 뵀는데 외모가 너무 너무 앳되어서 너무 중학생이라고 해도 사실 무색할 정도의 어떤 그 앳된 모습이 있었고, 근데 그런 앳된 모습과 달리 굉장히 성숙한 어떤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쪽대본을 드리고 이제 오디션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그 쪽대본에서는 지윤이가 누군지는 거의 알 수가 없는 그런 신이 이렇게 중구난방되어 있는 그런 쪽대본이었어요. 그래서 지윤이는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거의 유일하게 거의 95% 정도로 싱크로율 맞춰서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연출팀하고도 통대본 드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따로 나 몰래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은 저는 굉장히 큰 신뢰가 됐었고 이제 조연출한테 저 사람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자 그 얘기를 섣불리 먼저 얘기하지 말고 형이 지금 이렇게 흥분한 것 같은데 조금 좀 약간 좀 진정하고 3차까지 보기로 했으니까 3차까지 보자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지은이가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아니 예서 배우님 아셨어요? 감독님이 흥분하고 계셨다는 거? 내가 될 거다라는 확신? 그런 거는 전혀 느끼지 못했었고, 근데 이제 물비늘 촬영 중간중간 이제 회식 자리도 있고 식사 자리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조연출님한테 조금 듣긴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감독님 잘 숨기셨네요. 네, 오늘 처음 얘기했어요. 네 박수 한번. 네. 이 두 분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이제 그 현장에서도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드셨다라고는 하긴 했지만 사실 이 두 배우가 어떻게 그 서로 그 케미스트리 일으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서 서로 이제 그 예분과 지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 그때 좀 배우들끼리 나눈 얘기들 중에 아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것들이 있으신지. 배우 둘이 네네. 서로 어떤 그런 그런 얘기를 얘기를 나누셨어요? 나누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극 중에서 또 너무 또 과하게 나누면 네. 그게 이제 그 약간 뭐라 그래요? 그 너무 친분이 가까우면 여기 극중 인물이 친한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수정의 사고로 인해서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는 안 나누고 이거 그냥 각자 도생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뭐 어쨌든 뭐 예서 배우가 워낙 명민하게 잘하니까 네. 뭐 내가 뭐 선배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하는 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자동으로 뭐 이렇게 대사를 쳤는데 뭐 의외의 어떤 그런 걸 받아치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저는 더 신선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막 미리 막 이렇게 맞추지는 않아요. 그냥 어느 현장 가서도 그건 안 하거든요. 그냥 내 거 하고 뭐 상대가 어떻게 할 때 이제 이렇게 하네?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갖고 이렇게
그 순간 이제 그게 이렇게 또 그런 케미가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오히려 캐릭터들 간의 어떤 그 이렇게 뗀뗀하다고 해야 될까? 그 분위기를 이끌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제 그 연기를 하신 과정들을 들어보니까 네, 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자꾸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알게 모르게 사람은 자꾸 자기 주도적으로 나 편한 쪽으로 그걸 몰고 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거든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상대 배우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그거는 좀 약간 룰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는 그냥 어떤 캐릭터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친해서 더 되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의논을 하면 이제 감독님하고는 얘기를 하죠. 나는 이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식의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일단 감독님의 어떤 생각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따르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감독님이 전체 어떤 통으로 그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느 한 부분의 어떤 그 캐릭터를 내가 이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믿고 나는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감독님은 그거보다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할 때 일단 그거를 이제 제가 신뢰해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이게 되는 거니까 전체를 감독님은 이제 갖고 계시고 나는 어느 한 부분의 어떤 예분의 캐릭터로 저는 가니까 네. 감독자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안 들으면 이게 또 자꾸 욕심이 날 수 있거든요. 배우가 그 캐릭터에 더 튀려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튀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마 얘기를 안 나눴어요. 네, 네. 각자 했던 거, 그지? 네. 예서연님도 좀 첨언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희도 뭔가 사전에 선생님과 뭔가 협의를 한다거나 그런 나눔보다는 현장에서 이제 감독님과 셋이서 함께 무언가를 맞춰보고 나눌 때 그때 이제 많이 의견도 냈었던 것 같고 또 다행히게도 감독님께서 이제 그리는 그림하고 또 배우들 각자가 그렸던 그림이 좀 많이 일치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연기를 할 때 굳이 무언가를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좀 잘 맞춰졌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많이 어렵게 연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나눔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대적인데 진짜 앙상블상을 주고 싶은 약간 그런 연기가 아니었었나 싶은데 지금 이제 두 분께서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좀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 영화가 좀 흥미로운 건 저는 홈리스 때도 그랬는데 이 문제들이 굉장히 아트 영화의 결을 따라가는데 장르적인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을 감독님이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거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공포스럽게 바라보게 만드는데 좀 주특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결이 어떻게 보면 더 확장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는 그 죄책감과 죄책감이 맞부딪혔을 때 그것들을 그냥 이제 그 내면의 어떤 것들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심리적인 공포로 진짜 치환을 한다는 게 되게 좀 흥미로운 발상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이 염두하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볼 때 현실에서는 느끼지 못한 것을 느낄 때 굉장히 영화적 체험을 하는데 이런 장르적인 어떠한 그 장치들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서는 쉽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영화를 쓰거나 그리고 편집할 때에는 그런 미스터리든 아니면 서스펜스에 대한 것을 좀 넣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비늘이라는 시나리오 자체도 원래는 선형 구조의 어떤 순서대로의 어떤 그 이야기들이 쭉 나열됐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순서를 바꾸고 그리고 일종의 촬영할 때도 점프 스퀘어를 이번에 한번 넣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촬영 감독님과 함께 장면화를 하고 그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향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영화들도 보면은 보통 미스터리, 스릴러, 공포 장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걷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 장르를 연출을 함에 있어서. 네. 뭐 대표적인 몇 장면들이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시겠지만 진짜 물속에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 장롱 앞에서의 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공포 영화의 어떤 것들을 많이 차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오히려 감독님이 여기서 더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선에서 적정 타협을 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장면 어떻게 좀 설계하셨는지. 네, 일단은 이게 저도 이제 홈리스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공포 영화로 썼다가 이제 장치들을 빼기 시작했었고 이 영화 같은 경우도 아예 드라마로 썼다가 점점 장치들을 추가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장면이 훨씬 더 공포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요란하게도 찍을 수 있었을 뭐 환경이었는데 그러면은 저한테는 일종의 어떤 선이 넘어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영화는 그런 게 들어가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좀 무너지겠구나, 뭔가 좀 갑자기 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조절하려고 저도 좀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배우들은 또 어떤 좀 선택과 그리고 어떤 해석을 하셨는지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분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잘못을 했다라는 게 너무 큰 인물이죠. 그 마지막 순간 때문에. 그래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 그 강으로 나가야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가장 좀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예분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장면이 있었다면은 배우님 어떤 좀 장면을 꼽으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날 어쨌든 그렇게 취중 그 술 마시고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손녀한테 어쨌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스러운 욕을 한 날이죠. 어쨌든 그날 수정이가 어쨌든 그런 사고를 당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정말 뭐 그런데다가 이제 그 시신을 건지지도 못하는 실종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그 기간을 뭐 나갈 수밖에 없죠. 거기 그 실종된 그 지점에 그곳에 가서 계속 뭔가가 해결되지 않지만 그게 어떤 자기가 어떤 자기 스스로 이제 자학하는 어떤 그런 심정인데 뭐 그때 당시 뭐 자학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어떤 그 수정에 대한 어떤 그 죄값을 이렇게 어쨌든 뭐 해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그 1년 넘게 거기 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게 만약 실종자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답답하잖아요. 네. 이게 뭐 시신을 건진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유품을 어쨌든 어느 조각이라도 하나 거기서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애쓰는 그게 뭐 이미 이제 죽었지만 죽은 자지만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애도하는 방식이 어떤 시신을 이렇게 마무리까지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염습사잖아요. 근데 특히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예,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뭐 거의 미친 듯이 그냥 매 순간 뭐 다른 게 다 뭐 예분의 입장에서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없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많은 장면들에서 예분이 자기가 가진 갑갑함을 표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설정상으로도 자기 자신을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훈이 그걸 바라보게 하는 그 장치이기도 하지만 배우님이 봤을 때 거기까지 가는 게 굉장히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그 연기를 하실 때 또 예분의 마음을 어떻게 좀 해석하셨는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제가 이제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게 이제 어쨌든 물리적으로 이제 뭐 예분의 어떤 극 중에 어떤 캐릭터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면서도 또 저 배우 김자영이라는 어떤 인물 사람이 이거를 좀 이렇게 노출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조금 부담이 있기는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만큼 카메라가 들어올 거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논했어요. 논했고 멀찌감치 이제 그게 필요한 그런 어떤 그 설정이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그 지윤의 시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 서로 동의하고 했고 그 캐릭터가 이 정도로 예분이 정말 자기를 자학하면서까지 그날의 어떤 그 수정이한테 행한 행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더 보여주게 부각시키게 되는 어떤 그거죠. 그 장면은 감독님도 그 장면이 꼭 필요했던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분이 본인을 자책하는 것은 사실 예분만 아는 거인데 그게 지훈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죄의식이나 죄책감 그리고 본인을 탓하는 어떤 그런 순간이 포착되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이제 이 장면은 이렇게 찍힐 거예요라고 이제 레퍼런스를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께서는 이제 특히 그 레퍼런스가 이제 그 다빈치 코드의 그 네네네. 이제 그게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선배님께서는 이게 카메라가 가까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충분히 이제 말씀을 못 드린 게 사실은 좀 제 현장에서의 저희 어떤 잘못이었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최초에는 이렇게 뭔가 속옷을 입고 이렇게 때리는 그런 장면으로 했었는데 선배님께서 플레이백 본 걸 보고 이거 가짜다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바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좀 큰 감동을 느꼈죠. 왜냐면 저는 배우가 안 하겠다는 거는 사실 안 하자주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막 감싸고 있으니까 선배님께서 오셔서 아니야 이거는 보여주는 게 맞아 그러고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부는 이제 그 자기가 잘못했다는 죄책감이 굉장히 크게 이제 이 진짜 채찍질까지 가는 동력으로 이어졌다면 사실 지훈 같은 경우는 지훈의 옆에 계속 수정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 안에는 내가 결정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죽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더 강한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답을 알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 답을 알고 있는데 그걸 말하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의 그 복합적인 감정들, 그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그 안에서도 계속 나는 이제 수영을 나가서 도내에서 우승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나의 미래를 또 가져가야 되는 어떤 그 성장기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한 사람으로서의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인 캐릭터여서 어떤 마음으로 좀 초점을 두고 하셨는지. 우선 지은이는 그 사고 이후에 온전히 본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정말 그 사고와 수정이의 죽음에 대한 그런 죄책감과 상실감 속에서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사실 지은이가 수영을 계속하는 이유도 그 도대회는 수정이가 나가려고 준비를 했었던 대회고 지은이는 이제 그 예전 회상씬 보면 지은이랑 수정이랑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지은이는 수영을 그만둘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한테 안 맞고 자기 뭐 재능도 없는 것 같다고. 근데 그 사고 이후에 지은이가 계속 수영을 하는 이유는 뭔가 못다한 수정이의 꿈을 이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물론 제가 그렇게 수영을 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어떠한 일이 해결되거나 해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지은이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수정이를 위한 선택들을 계속 했을 것 같고 또 그 죄책감이나 상실감을 또 잊어서는 안 되고 잊지도 못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수정이를 잊지 못하고 계속 수정이와 함께 살아나갔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은이도 그 사고의
생존자이자 피해자이거든요. 근데 지훈이는 그것도 망각한 채로 오로지 그 수정이에 대한 죄책감, 그 죽음에 이르게 한 빌미를 어느 정도 제공했다는 그런 무거운 마음들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본인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공황장애를 겪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많이 지금 지쳐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정말 수정이한테만 어떻게 보면 정신이 팔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태로 본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 하에 지훈이를 연기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지윤이의 어떤 절박함이 가장 드러나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은 아이, 물에 빠져서 죽은 아이 영습하러 왔을 때 사실 예부는 마찬가지로 괴롭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데, 마찬가지로 괴롭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같은 마음이긴 하지만 좀 이제 그 양상이 달랐었는데, 그 장면에서 감정이 가장 좀 저는 세게 다가왔었거든요. 그 장면에 이제 촬영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네. 그 장면의 의도도 그 죽은 아이한테 수정이가 투영되는 게 맞고, 그리고 저는 지은이로서 바라보니까 정말 그 아이가 수정이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뭐 분석을 할수록 그 상황을 들여다볼수록. 그래서 아직 찾지 못했지만 수정이의 시신은 그래도 수정이에 대한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그 아이를 저렇게는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강했던 것 같고, 수정이이기 때문에 수정이로 보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더 내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할머니한테도 그렇게 애원을 했었고, 지훈이로서는 그 아이가 정말 수정이로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굉장히 서늘한 톤으로 차갑게 다가오는데, 마지막에 거의 이제 그 수정이가 떠나가는 그 장면을, 그 판타지 장면을 보여주시잖아요, 감독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른 장르 안에서 쓰였다면 공포 영화의 어떤 그 한 장면일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 둘을 결국은 이제 그 대면하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같아서, 그 장면에서 좀 위로를 많이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먼저 지금부터 마이크를 드리고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그 포스터에 열심히 사인을 해주셨어요, 세 분께서. 그래서 사인 포스터를 질문하신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줄 관객분. 저는 홈리스 인디 도단지 때 감독님 차기작이 홈리맨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관심 가지다가 또 여기서 또 데뷔를 한다고 그래서 왔는데, 마지막 끝난 장면에서 이제 장례식을 하고 딸이랑 같이 이제 왔는데, 그때 타고 왔던 차량이 그 번호판이 7979더라고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좀 친해졌다는 그런 걸 표시하고 싶어서 쓰신 건지. 박수를 드릴까요? 엄청나시네요. 네. 그리고 배우님들께는 이거 장례랑 수용 그런 걸 이제 하시는데 따로 뭐 연습을 하시거나 공부하신 게 있으신지. 네. 감독님 먼저 답변 주실래요? 네. 의도하신 건가요? 그걸 보셨네요. 아니 그게 무슨 디테일로 한 게 아니고 제 차거든요. 제 차인데 우연히 이제 7979라는 지금은 이제 제가 잘 보내준 이제 소중한 그걸로 몇 편의 영화를 찍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나 빚이 많은 차인데, 현재는 중고차로 판매가 됐고요. 그 번호는 다른 분이 그러면? 네, 이제는 다른 분이 아마 소유를 하지 않으셨을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셨어요. 네. 배우님, 네. 염습이나 이런 장면 연습 어떻게 좀? 염습은 그쵸, 연습을 했죠. 그때 이제 현장에서 직접 영월 장례식장에 연습하신 그 분한테 이렇게 하는 순서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때 그거를 현장에서 좀 파악해가지고서 했습니다. 네.
아마 그 장면은 뭐 이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많이 테이크를 가져가시고 전 과정을 다 찍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거 촬영하기 전부터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한테 하는 거는 너무 다른 느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PD님이 그때 이제 이렇게 대신 이렇게 수의를 입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 피디님이 그 역할을 네네.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장례식장 사장님께 이제 부탁을 해서 촬영할 때 계속 옆에 계셔 주셨어요. 그래서 선배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매듭은 좀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코칭을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수월하게 촬영을 했고, 원래 소스는 사실 더 훨씬 많은데 리듬상 좀 걷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포스터 안 통하는 올해 포스터로 선정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질문 생각하실 동안 그 연습 장면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자기의 가족을 잃은 사람이 원래 직업이 연습사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아마 이제 거의 이제는 폐업을 하려고 하지만 그 일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군가를 보내는 작업을 계속 했던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죽음이 굉장히 익숙해진,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그 모습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이 그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그 아이러니함이 이 직업 안에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연습사를 좀 생각하셨는지는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네. 제가 예전에 역귀라는 단편 영화를 찍었었는데 그때 주인공이 연습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완전 공포 영화를 찍었었고, 이제 연습사라는 어떠한 직업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사실 다뤘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제대로 다룰 어떤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구상을 했을 때 직업을 할 때 연습사가 제일 맞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매주 이제 몇 구의 이제 시신을 망자를 이렇게 보내주는 직업인데 정작 자기의 손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그게 좀 이렇게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낯선 공간, 보통 사람들은 평생 이제 뭐 한 몇 번 겪지 못할 그 공간에서 영화가 찍히면은 또 어떻게 전달이 될까가 되게 궁금했었고, 그런 이렇게 직업적인 선택을.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영화 보면서도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그 지윤이는 예분에게 몇십 년 후라도 그 진실을 고백했을지 세 분의 각각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윤이가 그날의 진실을 얘기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그거를 본인의 입 밖으로 내뱉는다면 정말 내가 수정이를 죽인 게 되는 거니까, 그 죽음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혼자만 많이 끙끙 앓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윤이도 당장은 말하기 힘들었겠지만 이것도 사실 지윤이의 의지로 뭔가 고백이 된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흘러감에 따라서 무언가가 밝혀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윤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찍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다짐을 하지 못했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몇 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지윤이도 뭔가 내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밟아가면서 그거를 결국에는 예분과 현경에게 고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그래도 미웠겠죠, 예부는? 그렇죠. 예, 미웠겠죠. 분명히 나중에라도 분명히 고백을 할 거는 같아요. 지윤이가. 그런데 그래도 그게 뭐 의도적인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예부는 이제 어른이니까 뭐 처음에는 노여워했겠지만 또 돌이켜서 이제 지윤의 입장에서 좀 헤아려서 생각하지 않았겠나. 이게 진짜 근데 저는 좀 흔들리는 그 장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 순간을 이제 영화를 보면서 목격을 하셨을 텐데, 그때 발견할 때도 보면은 밀어낼 수밖에 없는 마음이긴 하지만, 자기 손녀와 똑같은 나이의 어떤 친구였고, 애들 다 똑같아, 이렇게 굉장히 따뜻한 말을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하다가 그 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안쓰럽다, 모두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거러도의 그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께도 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질문을 이제 처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질문이 좋습니다. 네, 797부터 시작해서. 고백의 타이밍을 사실 뺏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윤이는 이제 예분이가 떠날 것 같으니 어렵사리 이제 오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게를 갖고 와서 그날 저녁 사실은 고백을 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선수를 이제 그러니까 뺏긴 거죠. 고백할 타임을 뺏겨서 그렇게 드러나다 보니 이제 지은이가 이제 예분이가 막 이렇게 몰아붙일 때 사실 제가 고백하려 했어요라고 말 못한 거는 약간 당황스러움에 좀 잡아 떼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날 저녁에 예분이 발견하지 못했었더라도 그날 저녁에 고백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이밍. 또 질문 있으시면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부담되시죠? 앞에 분들이 좋은 질문했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진짜 안 하시나 봐요. 너무 좋은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내 질문이 혹시 이 영화 보시고 어떤 느낌이셨는지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드는 거는 별로. 네. 제가 그냥 뭐 이 영화의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굉장히 그 인물들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어떤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웠다라는 점에서도 한국 영화의 여러 프로젝트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그러니까 반가운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잠깐 진짜 나오는 약국의 젊은 약사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네,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그분이 배우가 아니라 감독이에요. 네, 갈매기라는 작품을 만든 감독님이신데, 김미조 감독님이신데, 이 영화의 프로듀싱을 하기도 했죠. 기획자이기도 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 작품도 여기 나오는 오김, 죽은 오김이 주인공이고, 이제 그 노년의 어떤 중년을 넘어선 노년 여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두 분이 파트너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틀을 좀 넓혀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물비늘이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도전 지점이자 성과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이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또 어떤 좀 약간 목표들이 있으셨는지. 김미조 감독님하고 저랑은 이제 대학원 동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홈리스라는 영화를 찍었고 김미조 감독님은 이제 갈매기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의 아니게 저희 둘은 일종의 어떤 장르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함께 굉장히 가까워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써왔던 시나리오들을 당연히 저희 동기들은 다 읽었었기 때문에 김미조 감독님한테 지금 영화진흥위원회에 이 작품을 출품할 계획인데 혹시 함께 기획을 할 수 있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미조 감독님은 너무나 감사하게 또
흔쾌히 함께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제출할 때 애초에 이제 서류에다가 김미조 감독님을 이제 프로서로 넣고 제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면접도 함께 보고 그리고 이제 배우님들을 이제 캐스팅할 때에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리 단계까지는 함께 했었고 미조 감독님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연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미조 감독님이 흔쾌히 이제 연기를 해주셨고 이제 김미조 감독님의 어떤 차기작도 이제 뭐 제가 같이 기획은 하지 않지만 이제 그 작품을 처음에 썼을 때도 저도 이제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는 계속 함께 좋은 동료로서 계속 영화를 서로 찍고 서로 영향을 주는 좋은 동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서 배우님 같이 연기를 맞춰보신 거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미조 감독님을 그때 현장에서 처음 뵀었던 것 같은데 너무 무르르듯 연기를 잘해주셔서 진짜 뭔가 약사분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 영화에서 그 장면을 볼 때도 저보다 연기 더 잘하시는 것 같고 그러셔서 항상 그 장면 좀 눈여겨보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약사인 줄 알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연기 못했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영화를 한국 영화를 확장하는 그런 작품들, 새로운 지점을 짚어주는 작품들을 배우들과 감독님과 같이 협업을 해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고 또 영화 좋으시면은 더 많은 분들과 같이 관람을 해주시면 좋겠다. 독려를 좀 해줘서 이게 좀 약간 물결처럼 퍼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관객들 만나고 계시는데 결국은 이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죄책감을 통해서 이 영화가 그래도 저는 저 되게 이제 이 영화 다르덴이나 캔러치 영화처럼 마지막에 주는 따뜻함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 분께도 이 영화가 어떻게 좀 가 닿았으면 좋을 것 같은지 이 물결이 어떤 모양새로 퍼져나가길 원하시는지 얘기를 좀 들으면서 끝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 좀 마음 아픈 이야기고 딥한 내용의 영화이지만 관객분들께 그렇기만 한 영화로 닿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들여다보면 따뜻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인물들을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조금 더 이 영화를 만끽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화가 관객분들의 마음에 자그마한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주말에 바쁘신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서 저희 영화 택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관객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인생의 화두는 뭐 사랑 또 그리고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을 잃은 이런 상황이 다 각자 뭐 이렇게 그러한 어떤 거를 겪고 싶지 않지만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렇게 어떤 굉장히 유쾌하고 이렇게 재밌고 이러한 영화는 아니지만 마음 안에 어떤 침잠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화. 그래서 이 영화 한 편이 어떤 그 어느 관객이든 간에 단 한 분이라도 그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좀 괴상한 날씨에 이렇게 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이렇게 와서 같이 이렇게 영화 보시고 또 이렇게 GV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로가 되셨죠? 네. 고개를 많이 끄덕여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물비늘이라는 이제
단어를 봤을 때 느꼈던 어떤 심정은 되게 날카롭고 차가운 거였는데 그 속뜻은 이제 물에 비친 햇빛의 모양이거든요.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날카롭고 차가울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따뜻한 느낌을 작은 위로를 관객분들께 전달하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이 영화가 아주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은 주변에 본인들의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동물 혹은 식물 아니면 내리는 눈이라든지 그런 것만 봐도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비록 영화도 위로가 됐다면 주변을 살피셔서 좋은 위로와 사랑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따뜻한 말이었어요. 집에 와서 강아지들한테 좀 얘기를 이 영화 어떤지 얘기를 해주시면서 다른 친구분들께도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토크 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